네, 7시가 되어가지고요. 이미 줌으로 들어와 계신 분도 계셔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줌에 접속하신 분들은 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기본소득 시민대학 6번째 강의고요. 그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이제 함께 해서 공정사회 시민연대가 이제 주최하는 강의입니다. 여기 장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에 있는 강 스튜디오 창모공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만요.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강의는 기본소득의 국내외 사례이고요. 지난 강의에서 이제 해외 사례들 중에 좀 유명한 사례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로 한국에 많이 소개됐던 사례들을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 오늘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짧게 강사 소개 드리면,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대전 충남지구 조직팀장을 일했었고요. 기본소득 대전 네트워크 대표였었고, 지금은 현재는 운영위원으로 있는 김재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좀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해외 사례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국내의 사례들 중에 최근에 이제 경기도에서 지급하기로 한 농민기본소득과, 그리고 성남과 경기도에서 진행한 청년배당 관련해가지고 좀 몇 가지 내용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소개되는 다양한 제도들에 대해서 좀 기본소득의 5가지 원칙들에 어떤 것들이 좀 부합하고 어떤 것들은 좀 미흡한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서 향후 기본소득 혹은 뭐 기본소득이란 비슷한 이름을 걸고 등장하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이것이 뭐 기본소득인가? 혹은 그냥 이름만 기본소득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때 언제나 원칙을 중심으로 하셔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알려지지 않은 최근 사례들이어가지고요. 네,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대만에서, 예, 네, 반갑습니다. 대만에서 작년 12월이죠. 기본소득 행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좀 유의미한 거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참석했고, 인민당의 국회의원인 차이피루라고 하는 의원이 개막 연설을 진행할 정도로 좀 실제 권한이 있는 입법권자들이 기본소득의 운동에 함께하고 있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탄소세와 배당금을 기본소득으로 활용하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고, 주된 이제 취지는 기본의 생계권 보장, 그다음 경제적 안정감, 저임금 근로자 구제를 목표로 하는 기본소득을 시행해 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제 뭐 소개되기로는 대만이 그나마 코로나가 좀 덜해서 작년 12월 달에 이런 좀 대규모의 행진을 주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관련해서 좀 소개되지 않은 거여서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 다음에 몽골이 원래 좀 기본소득 공부하시다 보면 몽골 사례가 가끔 등장합니다. 이제 주로 알래스카와 몽골이 지하자원을 근거로 하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것을 진행한다. 뭐 이런 정도의 소식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어, 이제 몽골에서 최근에 코로나19로 확진자는 좀 적었는데, 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GDP가 뭐 10% 이상 감소하는 정도의 큰 타격이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원래 2004년에 석탄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아동소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부를 통한 동등분배 경험이 이미 좀 있는 지역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코로나로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최근에 등장한 아이디어가 이제 석탄 공기업이 있는데 석탄 공기업의 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안건이 이제 공기업의 이사회에서 승인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좀 어떤 추가적인 복지 정책이 아니라 이 석탄에 대한 배당금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몽골에서 실제로 이제 석탄에 대한 배당금이 지급된다고 하면
아마 알래스카 이후에 지하 자원으로 배당하는 또 하나의 국가, 어떤 지역으로 몽골이 좀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런 명백한 지하 자원 이제 공유부죠. 공유부를 기반으로 하는 기본소득의 어떤 일종의 실험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점이 좀 앞으로 몽골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사례일 것 같습니다. 또 가까우니까 아마 교류도 좀 쉬울 것 같고요. 한국은 지하 자원이 그렇게 많은 나라는 아니어서 몽골 방식은 어렵겠지만 어떤 기본소득의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함께 좀 볼 수 있는 사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러시아에서도 기본소득이 얘기되고 있는데요. 그 러시아 국회의원 450명 중에 339명 정도를 보유한 제1정당이죠. 그러니까 푸틴의 당입니다. 푸틴의 당인데 푸틴의 당 보수 정당이죠. 그리고 푸틴의 당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해요. 근데 현재는 그냥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발표 정도여서 러시아에서 논의되는 기본소득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에서 논의하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형태일지 아닐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고요. 그냥 좀 보수 정당이다 보니까 기존의 복지제도를 삭감하고 기본소득으로 퉁치자라는 거일 수도 있고, 혹은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냥 현금성 복지제도, 어떤 소득 보전 형태의 복지제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푸틴은 당연히 실제로 푸틴이 하겠다고 하면 러시아 아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또 러시아에서도 뭐 좀 어떤 변화가 있겠다 이런 어떤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죠. 국제 소식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미는 좀 유의미한데요. 특히 2019년에 칠레에서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얼마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원, 200원 정도의 인상분이었는데, 이것이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렵고 정부가 계속해서 긴축 재정으로 복지를 감소시키고 있던 상황에서 지하철 인상 요금이 엄청난 기폭제가 되어서 대규모 투쟁이 벌어졌고요. 그 이후에 이제 칠레의 실제 선거에서 좌파와 진보 진영이 어떤 수권하는 권력을 좀 차지하는 성과도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본소득 그룹이 좀 열심히 기본소득 의제를 확산시켰고, 실제로 이 이후의 정권들, 이후의 시기들에서 기본소득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20년 초에는 이제 기본소득 난미 네트워크가 이제 결성됐다고 하고요. 지금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자 그룹과 활동가 그룹들이 뭉쳐서 좀 특히 칠레의 기본소득 제도 확산을 위해서 좀 알려나가고 있다고 하고, 여기서 좀 표현되는 용어로는 최저소득 보장이라는 표현으로 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또 이 구글이 영어는 번역을 잘 하는데 또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런 거 번역 못 해가지고 조금 내용이 부실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지난 시간에도 유럽연합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20년 9월에 EU 이제 집행위원회가 있는데요. 집행위원회는 우리로 따지면 행정부의 수반들이 모이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뭐 독일의 메르켈 총리나 이런 분들이 이제 모이죠. 근데 이 집행위원회 회의에 유럽의 기본소득 활동가들이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유럽 7개 국가에서 100만 명 서명을 받아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이제 기본소득 논의를 해라. 유럽연합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를 해라. 라는 제안서를 제출하게 됐고요. 그래서 만약에 집행위원회에서 승인되면 EU 정부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논의가 가능해지고, 유럽연합 의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어떤 영역인데, EU에서는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금 기본소득 그룹들이 최대한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유럽연합 의원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현재까지 아직까지 유의미하게 세력을 확보한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저소득층이나 어떤 경제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소득과 유사한 형태의 소득보장 제도가 논의되고 있고요. 근데 아직 전면적인 시행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불가리아라고 하는 이제 동유럽에 가깝죠. 근데 이 지역이 코로나19로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근데 EU의 특성상 같은 화폐를 쓰다 보니까 유로화를 쓰지 않습니까? 유로화를 쓰다 보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국가와 저개발 국가 사이의 격차가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해서 실제로는 우리로 따지면 지역 균형 개발
같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뭐 우리도 많이 익숙한 이제 그리스의 모라토리엄 사태라거나 국가 채무 사태가 사실은 EU 연합 내에서 유럽 연합 내에서 계속해서 저개발 국가의 자원과 인력과 돈들이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는. 왜냐면 불가리아에선 차를 만들지 않는데 다 독일 차를 살 거지 않습니까? 유명한 독일의 차가 유명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죠. 한국에서 서울로 모든 자원이 집중되는 것처럼.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불가리아가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힘든데 유럽연합 내에서 굉장히 그런 걸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으로 좀 논의가 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유럽 차원의 책임성이 좀 많이 대두가 됐고, 이번에 논의 과정에서 기본소득과 비슷한 형태로 불가리아에 대한 지원 이런 형태가 좀 논의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도 이제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이제 지급한 건데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올해 4월, 작년 4월에. 근데 이제 보조금을 도입했고, 근데 이제 남아프리카의 경제학자들은 기본소득과 비슷한 형태로 보편적인 소득보장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걸 촉구하고 있고, 20년 10월부터 기본소득 보조금을 시행 계획이다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아직 기사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구체적인 사안이나 이런 것들은 정해지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걸 천천히 확대시켜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19세에서 59세의 모든 남아프리카 거주자 약 3,300만 명에게 지급되는 형태로 이제 지급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 BIG 기본소득 보조금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합니다. 근데 좀 묘한 것은 노인은 또 빠졌어요. 노인과 아동은 빠진 형태여서 어떤 의미에서 5가지 원칙 중에 보편성은 없는 어떤 구조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가등 인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무조건성이 보장된다면 좀 유의미한 시도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도 약속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정부가 변경됐는데 이제 선거로 통해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녹색당을 포함한 이제 몇몇 정당들이 연합하여 향후 5년간 기본소득 시험을 결정했고요. 프로그램의 명은 빈곤 방지 및 사회적 포용 조치라고 하는 이제 전체적인 이 어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좀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이 프로그램 안에 소득 보장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거죠. 기본소득 같은 형태로. 그리고 이미 아일랜드에서는 2002년경에 정부 차원에서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제도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어떤 문서가 이제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뭐 KGI에서 이제 뭐 보고서 한번 냈던 거죠. 기본소득 좀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네, 그런 것이 아일랜드에서 있었다고 하니 그래도 정부가 5년간 좀 장기적이죠. 정부 차원에서의 시험을 이제 결정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스페인도 기본소득 네트워크가 이제 강하고 그 라벤토스라고 하는 의원이 열렬한 기본소득의 지지자거든요. 근데 어 이제 20년 초에 스페인에서는 최초로 전국 최소소득 보장 제도라고 하는 IMV라고 하는 이제 제도를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것은 기본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좀 중론입니다. 그래서 일단 빈곤 계층에 지급하고요. 소득 기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기초생활수급 보장제도, 기초생활제도에 가까운 느낌인데요. 스페인 아마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지급되면서, 근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 마찬가지로 한국처럼 복지가 이렇게 보편 복지가 활성화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이제 혼동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막 진행이 된다거나, 왜냐면 최소소득 보장이라는 이름이 기본소득과 유사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혼란들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기사에서도 기본소득이라고 묘사되는 형태도 굉장히 많은데요. 전문가들 특히 이제 기본소득 진영에서는 이걸 기본소득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 특히나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고요. 근데 다만 좀 기존의 다른 시스템과 다른 지점은 한국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이제 수급권이 탈락되는데 이번에 스페인에서 지급되는 형태는 한번 선정이 되면 그 기간까지는 소득원을 찾아도 혜택이 자동으로 손실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기본소득 지정에서 많이 얘기하는 무조
무조건성은 무조건성은 일정 정도 노동 조건이 이제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은 일정 정도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브라질도 있는데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좀 소득 보장에 대한 시스템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현지 반응이 이제 대응책에 관련된 반응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나 굉장히 높은 실업률이 있어서, 이 실업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셧다운을 좀 진행했는데, 셧다운을 하면 실제로 집 밖으로 못 나가는 상황인데, 한국은 한 번도 셧다운을 한 적이 없는 국가고요.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3번 가까이 뭐 장기간 셧다운을 진행했고, 이탈리아도 장기간 진행했는데, 브라질에서는 이 셧다운 과정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정도의,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태 정도가 이제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최소소득 보장, 기본소득에 관한 관심이 좀 증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카라고 하는 약 16만 명 정도 되는 해안 마을이 있는데요. 이 곳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 중이고요. 현재 이 마을의 약 4분의 1 정도의 인구인 4만 2천 명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뭐 좀 항상 부럽지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마리카라는 지역 앞바다에 유전이 있어요. 유전이 있고 이 유전이 브라질의 상당수의 이제 석유를 공급하는데 이 이 이제 유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이어서 물론 효과에 대한 것들은 우리도 막 유의 있게 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런 방식으로 도입하기는 좀 어렵다는 점이 항상 아쉽고요. 뭐 알래스카나 몽골이나 브라질이나 다 좀 지하 자원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유부라고 하는 지점을 좀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사례긴 하지만 한국에서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브라질 지역에서 조금 이게 실제로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찾아보자면요. 이미 2013년에 이 일종의 협동조합 같은 거죠. 협동조합 같이 이 지역 내에서 이 우리 지역 앞바다에서 발생하는 석유인데 이것의 지역으로의 어떤 수혜 혹은 뭐 반환 이런 거에 관련된 연대경제 시스템이 이미 있었고 2013년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그럼 기본소득으로 해보자 라고 하는 논의가 발생할 수 있었던 거죠. 한국도 굉장히 미약하지만 굉장히 작은 규모지만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긴 한데요. 서울에 이제 아마 파주 근처였던 것 같은데 그 송전탑이 건설되면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니까 한전에서 일종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근데 이 보상금을 이제 N방으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이제 그 보상금을 지급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한국이 이제 보통 농촌 지역이나 이 저개발 지역들 혹은 뭐 낙후된 지역들 경제적으로에 아주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는데요. 뭐 저도 이제 부모님이 강원도 양양 이제 한 촌에 사는데 뭐 한 40가구 정도 사시나 그리에 근데 마을회관은 엄청 빠방하단 말이죠. 네, 뭐 이렇게 지원이 많이 들어와요. 뭐 정비 사업도 많이 하고 뭐 아무도 안 가지만 작은 공원도 만들기도 하고 근데 그런 돈들을 이제 만약에 그 마을 공동체나 이 합리적인 어떤 민주적 결정 과정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그 지원금들을 기본소득과 같은 방식으로 써보자 라고 하는 논의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아직 한국에서 그런 사례는 좀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브라질의 사례가 우리가 만약에 어떤 공유부를 가지고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정부 정책만으로 실현 가능할까 혹은 그것을 고민하는 어떠한 공유부에 대한 공감대 그것이 그리고 그 권리 배당의 권리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던 어떤 주민들 혹은 시민들이 존재해야지만 기본소득 실험이나 정책도 안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지점들을 좀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국내 사례를 좀 볼까 하는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되는 특히 수당, 뭐 청년 수당, 뭔 수당 이런 방식으로 논의되는 것을 기본소득의 사례로
다루기에는 뭐 시간도 조금 아쉽기도 하고 이미 뭐 정리된 것도 많고 이래서 좀 두 가지 정도를 국내 사례로 같이 논의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농촌이 중심인데요. 어, 광역 지자체별 농민수당 현황인데요. 경북을 제외하고는 광역 도는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경기도가 이제 최근에 조례 통과되면서 네, 경기도는 농민 기본소득제라는 이름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남, 강원 다 있습니다. 농어민 수당 혹은 뭐 농민 수당이라는 이름으로요. 근데 전남, 해남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고요. 막 이제 비율도 이제 12와 국비의 뭐 12와 이제 뭐 기초의 비율 뭐 이런 것들인데요.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데 이제 최근에 기본소득이 확산되면서 국내 상황에서 시민들이 어떤 혼동을 많이 겪냐면요. 또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진영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미 실질적으로 기본소득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정책들이 있는데 굳이 기본소득으로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농촌에서는 사실 직불제입니다. 직불제도 농가의 소득 보전을 근거에 두고 있는 정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초창기에 농촌에서의 기본소득을 논의할 때 직불금 제도를 좀 활용해가지고 기본소득을 전환해보자라고 하는 논의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농식품부의 공익직불제 같은 경우를 보면요, 이제 오른쪽 끝에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농가 단위고 경작 면적 규모에 따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뭐 기본형 공익직불제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다 조건이 엄청 많죠. 저는 요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불제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우리가 같이 공부한다기보다는 기본소득과 같은 형태가 가지는 장점이 명백히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텍스트의 양이 엄청 적지 않습니까? 표가 남아 돌잖아요. 표 안에 지원 대상이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너무 심플하고 오른쪽에 고익직불제에 비해서 훨씬 적고 이 모든 것들을 체크하고 심사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만한 행정비용이 들어가는데 흔히 말하는 기본소득에 행정비용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은 최근에 논의되는 농민수당이나 농민기본소득제에서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지난 이제 1, 2차 재난지원금 당시에 보편지급이냐 선택지급이냐의 논쟁에서 어, 많은 국민들이 느낀 것 같습니다. 이 행정비용이 어떻게 발생하고 얼마나 지난한 과정인지에 대해서 특히 아마 동사무소 공무원들은 만약에 정말 이렇게 선택형으로 지급할래, 기본소득처럼 보편적으로 지급할래 하면 뭐 자기의 일적 측면에서는 다 기본소득처럼 그냥 주자라는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들도 다들 내가 70%에 들어가? 안 들어가? 막 찾아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한 차례 겪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기본소득 논의가 좀 진일보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경험들이 이후에 농민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지자체 차원에서 좀 쉽게 통과됐던 좀 어떤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전라남도는 농어민 공익수당이란 이름으로 지급되고요. 2020년 1월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등록 농어민 대상이고요. 연 60만 원입니다.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건 엄청난 트렌드고요. 기본소득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또 강력한 명분이 아까도 잠깐 여기 강의 시작하기 전에 앉아 계신 분들이 대화를 좀 나누셨지만 경기도의 청년배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례에서 이제 강한 트렌드가 됐고 실제로 다양한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국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세권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품권 발행을 통해서 일종의 그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우회로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것 같아요. 실제로 청년배당 맨 처음 시작했을 때 기본소득 지정에서는 저게 기본소득이 맞냐 아니냐 가지고 논쟁을 했었습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현금성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가 굉장히 많은 논쟁이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뒤에도 잠깐 나오겠지만 그겁니다. 그때는 그 가맹점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실제로 지류였고요. 상품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낙인 효과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것이 기본소득의 현금성에 적절하냐 아니냐가 논쟁이었는데, 근데 최근에 대전도, 저희가 있는 대전도 온통대전이나 대덕 1호음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상 이제 가맹점에 대한 문제는 없어졌고, 지역 내에서는 유통 가능한 화폐로 기능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소득으로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사용이 유통 가능한 형태라면, 보편적으로 유통 가능한 형태라면, 저는 기본소득으로 봐야겠다라는 입장을 이제 가지고 있긴 합니다. 전라북도 역시 비슷하고요. 근데 여기는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확인한다고 해요. 현금 50%, 지역화폐 50%입니다.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높죠. 연 80만 원이라고 하고요.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마찬가지로 경영체 등록이고요. 강원도도 이제 농어민수당으로 하고요. 지역화폐고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즉 전라남도, 전북, 충남, 그 다음에 강원도는 비슷해요. 다 비슷하고, 이제 그에 따라서 좀 늦게 충청북도가 농업인 공익수당이라는 이름으로 2022년부터 지급한다라고 하는 논의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현금 50%, 지역화폐 50%입니다. 마찬가지로 등록농가고요. 경상남도는 좀 논쟁주의라고 합니다. 이제 2022년부터 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약 60만 원을 지급하는 논의와 30만 원을 논의하는 것 등 뭐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한다라고 결정을 했지만 지급의 방법과 금액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농민단체들이 많이 이제 60만 원 이상 다른 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줘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이제 다른데요. 이제 계획상 이름은 올 10월부터죠. 2021년 10월부터 도내 일부 시군 약 6개 군이고요. 농민 대상으로 1인당 매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입니다. 지역화폐 지급이고요. 굉장히 다른 형태의 농민 수당과 다른 점은 명백히 시 차원에서 농민 기본소득은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가는 마중물이다 라고 선언했어요. 선언했고, 이것은 다른 시도와는 명백히 다른 지점입니다. 기본소득, 보편적 기본소득의 도입을 위한 어떤 단계로서의 농민 기본소득을 얘기하고 있고요. 명백히 다른 건 개별 농민 단위고요. 뭐 주소지 기준으로 하고요.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고민 해볼 수 있죠. 이게 농민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기본소득에 어떤 원칙은 좀 충족하고 어떤 원칙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가. 뭐 예를 들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라는 점에서는 사실은 어떤 무조건성은 위배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것과 다르게 개별성을 충족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단계론적인 농민 기본소득이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너그럽게 용인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죠. 왜냐면 뭐 거기까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해남에서 전라남도에서 맨 처음에 농민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농촌 기본소득을 주장했던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에도 한 갈래가 있거든요. 이 갈래에서도 농촌 기본소득을 많이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라남도에서 막 논의를 했는데 초기에는 개별 단위가 논의가 됐습니다. 근데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는 과정에서 가구 단위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가장 격렬하게 반발했던 그룹이 여성농민회였습니다. 왜냐면 생각을 해보시면 가구 단위에서 실제로 여전히 아직까지 농촌에서는 남성이 경제권을 쥐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실제로 그 개별 농민들의 상황에서는 어떤 원래 취지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논의가 됐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의회에서, 그러니까 실제 논의 단계에서는 개별적으로 논의됐지만 의회 단위에서 가구 단위로 바뀐 점은 다른 형태의 복지제도나 혹은 기본소득과 유사한 현금 소득보장 시스템 상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흔히 발생하고, 이것은 한국의 복지제도가 기본적으로 가구 단위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건, 그러니까 즉 소득 조건이 들어가는 순간 편리성에 의해서 가구 단위로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후에 기본소득 논의나 논쟁을 이어가실 때 개별성이라고 하는 지점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기본소득의 논의를 가로막는 좀 허들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기본소득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향후에
좀 기본소득 논의를 할 때 신경 써야 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의 시도는 다른 농민수당과는 명백히 다른 점이 있고요. 그래서 농민수당 명백히 전국화되고 있고요. 경북만 하면 사실 팔도가 다 하는 거예요. 팔도가 하는 거고. 근데 이 농민수당은 명백히 농업정책입니다. 네, 농업정책이고요. 농업의 공익적 성격을 인정하는 보상적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력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요. 가구 단위로 지급되고 농업인, 실제 일을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농민이나 농촌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인 소득 지원 정책이고요. 개인 단위 지급이고 농업 경영체 등록 농민 외에도 미등록 농민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고령 은퇴농, 농촌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지금 농사를 안 지어요. 이 사람 기본소득 안 줄 거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농촌 주민. 예를 들면 농촌 사람들도 뭐 술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하는데 그럼 거기에 슈퍼도 있을 수 있고 뭐 술집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거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이 농촌 기본소득의 최대상이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이제 진행되어야 하는 시기인 거죠. 보편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이 어디냐라고 하는 지점이 한국 기본소득의 어떤 이 발전 경로상에서 많이 논의되어야 하는 단계가 되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면 농촌 기본소득을 주장했던 그룹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보편적 기본소득을 가기 전에 농촌 먼저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네. 농촌 먼저 기본소득.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궁금하기도 해요. 왜냐면 그 대전광 역시 도시입니다. 도시고 명백히 대한민국으로 본다면 광역도시급들은 소득 수준이나 생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해요. 많이 우리도 힘들지만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국가 단위에서 조금 더 어려운 곳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라고 고민한다면 농촌 먼저 주는 것이 맞지 않냐, 농어촌부터 주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논의가 충분히 설득력 있게 발생될 수 있고요. 또 농촌 기본소득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농촌 먼저 줘야지만 서울 사람들, 농촌 사람들이 그나마 농촌으로 이주한다. 기본소득 받으려고. 예, 이주하고 지역이 소멸된다라는 말 굉장히 많이 하고 지방 소멸 많이 얘기하잖아요. 엄청나게 고령화되고 있고 뭐 저기 어디나 영양군이나 뭐 몇몇 이제 경북의 지역에서는 이제 2030년 정도면 뭐 행정구역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지역의 균형 개발이나 혹은 같이 사는 지역 발전이라고 얘기한다면 농촌 먼저 기본소득을 주자. 좀 넉넉하게 충분성에서 농촌에서 농사 짓거나 뭐 장사하거나 그냥 살면 월 100만 원 정도를 받는 기본소득 먼저 주는 건 어떠냐? 한 5년 정도, 5년에 10년 정도는 이런 주장이 저는 뭐 사실 속으로는 좀 일리가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뭐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이나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는 농촌 먼저 기본소득 주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의견을 좀 주실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농촌 먼저 주자가 아니라 저는 65세 이상부터 먼저 주자. 약간 그 지역 도시로 나오지 말고 그냥 나이로 65세 주면 도시든 시골이든 60. 어, 예, 농촌 먼저 주자는 의견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나이로 구분해가지고 저는 경제활동 은퇴 기준인 65세 먼저 주자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데요. 65세는 뭐 도시도 있고 시골도 있을 텐데 65세가 또 사실 시간도 많고 그런데 활발한 소비 활동 못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들이 어떤 소비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먼저 지급했을 때 기본소득이 추구하는 그 지역 경제에 돈이 순환되는 것을 실감하지 있지 않을까. 이것은 굳이 도시나 시골의 구분 없이 효과가 더 있을 거라 생각 들고 굳이 저렇게 차등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 같은 경우는 65세 먼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사실 기본소득을 정말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단계가 되면 어, 보편적으로 조금 줄 거냐, 아니면 일부 그룹을 보편성을 확보해가지고 많이 줄 거냐는 논쟁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그럼 나라면 미리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나라면 어떤 걸 먼저 지지해 볼까라는 것들을 좀 한 번쯤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얘기해 주신 형태로 한다면 이제 농촌 기본소득 얘기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이주 효과는 발생하지 않겠죠. 왜냐면 65세 은퇴자들이 갈 수도 있겠네요. 예, 도시의 은퇴자들이 도시로 농촌으로 이주하는 경향은 발생할 수 있지만 청년들이 이주하는 케이스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런 것처럼 좀 다양한 논의들이 있으니 특히나 또 농민수당이 이제 전국화되면서 그러면 당연히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좀 기본소득으로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까? 좀 더 기본소득의 일종의 실험처럼 농촌에서 좀 확장해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장이 열렸다. 장이 열렸다고 보고 20년 1월부터 이제 많이들 지급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아마 조만간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나올 거고 이에 따라 기본소득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농민 수당의 어떤 성과와 한계들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 SNS, 페이스북에 문성호님이 의견 주셨는데 네. 농촌 먼저 기부소득 주자라는 거에 동의하신다고. 기후 위기 시대 농촌이 살아나야 도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부터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논쟁해 볼 만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현재 근데 여전히 기본소득 주장하시는 분들이 다 도시에 많다는 거예요. 도시에 많이 있고 도시에 많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대전에 기본소득 주면 어떨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한 번쯤 다르게 우리가 도시에 사는 사람으로서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다라는 점에서 좀 국내 사례로서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서 좀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기본소득의 일종의 실험 혹은 뭐 파일럿으로서 사실 한국에서 논의할 수 있을 만한 사례는 성남시와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네, 다 어떤 조건이 다 복잡해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자체가 시행한 실험으로서 성남시 청년배당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좀 생각해보면 좀 오래됐죠? 2016년부터 2016년 이제 지급했으니까 좀 오래됐고요. 제가 발췌해온 조사는 2016년 7월 말에 기본소득 청소년 네트워크의 조사 자료를 발췌해 온 거고요. 약 498명에게 배당받은 498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기본조사는 성별, 뭐 거주 형태 등등등이고요. 일반 조사는 정보 접근이나 사용처, 만족도, 인식도 등, 기타 조사는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도 이런 것들을 진행했어요. 이제 보시면 이 약 500명의 사람들 중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정책이 76.3%는 없다. 이전까지 내가 받은 게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면 다양한 인프라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로부터 지급되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 24살의 청년들이 느끼기에 나는 24년 동안 특히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정부 지원이 없다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23%는 지원받은 경험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주로 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취업성공 패키지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뭐 도시락, 정부 보조 같은 것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83%가 주로 성남시에서 소비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소비의 주처가 생활 지역이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이 조사에서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 결과로 보면 실제로 기본소득 청년배당을 지급받고 나서 이 청년들이 지자체에 대한 소속감이 증가합니다. 공동체의 소속감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하는 정도가 좀 높아져요. 그런 측면이 기본소득에서 기대하는 어떤 좀 경제적 효과나 이런 측면 말고 정치적인 효과나 혹은 정서적인 효과에서 유의미한 지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유의미한 지점은요. 이게 2016년이면 어쨌든 다들 인터넷 활성화되고 스마트폰이 다 활성화된 시기인데요. 가장 많은 숫자는 35.9%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30.9%는 우편물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발송을 한 거죠. 행정정보가 있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많은 14.5%가 포스터나 플래카드 등을 통해 알게 됐어요. 우리가 어떤 정책들을 홍보하거나 특히 기본소득을 많이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좀 너무 자연스럽게 온라인 홍보에 치중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런데도 이제 꽤나 높은 숫자가 이제 오프라인의 포스터나 플랜카드였다는 점은 이후에도 좀 많이 참조해 볼 만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는 9.8%입니다. 생각보다 높은 숫자예요. 뭐 신문 광고 실는 것도 유의미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지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좀 몇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그 당시에는 지류 상품, 종이 상품권이었고요. 가장 큰 불만은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적다는 것이었고요. 가맹점의 정보를 찾기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컸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극복이 됐어요. 이 문제는 기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극복이 됐고요. 온통대전 같은 지역 카페를 활용하면서 가맹점 문제는 거의 없으니까요. 그리고 상품권을 사용한 가맹점은 주로 마트나 가게 재래시장이었는데요. 식당과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맹점 문제가 큽니다. 네. 전통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 지표는 지금 시점에서는 완전 다시 조사해야 되는 지표예요. 다음은 가맹점 추가 시에 가장 선호하는 분야는 지금도 우리도 고민해 볼 만합니다. 왜냐면 현재 지역 화폐로 주거비나 그 다음에 통신비, 공과금은 이제 대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때부터도 이런 필수재를 지급받는 기본소득이나 배당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점인데요. 네, 다양하게 이제 이 순위를 매겨서 하면은 주거비는 좀 낮아지고요. 통신비와 교통비 이런 것들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통신비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저는 뭐 정책적으로 어떻게 가능할지는 아직 고민인데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지금도 유의미하다고 보고요. 이제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성남시가 청년의 삶을 배려하는 느낌을 받았냐? 라는 질문에 58.8%가 매우 느낌을 받았다고 얘기했고 35.9%가 어느 정도 느낌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즉 약 95%가 긍정적인 답을 내놓았다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유의미하죠. 아까도 잠깐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대화를 나누는 걸 들어봤는데 거기서도 기본소득의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가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분들이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 경험을 가진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최근에 현대사회가 굉장히 개별화되고 파편화되고 갈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기본소득이 단순히 경제 부흥 정책으로서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이 이제 이런 답변에서도 실제적인 데이터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요.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기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냐라는 점도 94.6%가 긍정적인 답을 주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특히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시대에 구성원의 소속감과 참여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시행하자라는 요구도 지방자치 운동과도 결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유의미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몇몇 분들이 또 현장에 와주셔가지고요. 잠깐 멈췄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이 나옵니다. 왜냐면 물론 이제 수혜자들은 당연히 내가 받고 있으니까 92%는 이거 잘 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지지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지급하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즉 지지를 바탕으로 시행하는 것도 있고 시행을 하고 보니 지지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소득은 높은 확률로 지급이 되면 수혜자 계층에서는 명백히 지지도가 상승할 거다라고 하는 점이 좀
어떤 운동적 측면에서는 고민해 볼 만한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당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 조건 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약 84.5%가 긍정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좀 의심하는 거는 별 생각이 없었을 것 같다. 왜냐면 아니 뭐 너무 이렇게 대중을 신뢰하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왜냐면 너무 이 당시만 해도 그냥 이렇게 주는 게 너무 뭐랄까 신기하고 좋은 일이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뭐 적절하고 뭐 이런 거 또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별로 없었을 것 같긴 한데요. 다만 약 14.8%가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했어요. 이거는 다른 것들에 비해 좀 높은 수치고요. 이것은 절대적인 다수, 물론 이 연구진은 절대 다수가 보편성을 지지한다라고 판단했는데요. 저는 24.8%가 저는 좀 많이 허들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기본소득 논쟁할 때 항상 왜 똑같이 줘야 돼? 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지급받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소득이 보편적으로 지급됐을 때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지지도 높아질 수 있으나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이후에도 계속 논쟁일 거다라고 하는 점이 좀 미리 그거에 대한 대응들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좀 어떤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미비합니다. 이후에도 기본소득 실시한다고 하면 혹은 기본소득 확대한다고 하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냐라고 하는 것은 약 99명 정도가 매우 공감한다고 얘기했고요. 많이 줄어들었죠. 10% 정도만 매우 긍정 답변을 내는 거고요. 절반 정도가 이제 뭐 어느 정도 동의한다. 하지만 150명, 약 36.8%가 세금 더 낼 용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원 문제 항상 논인데 실제로 지급받는 사람들도 이제 더 증세된다면 원치 않는다라는 답변을 한다는 거죠. 흔히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그룹에서는 사실 이 조세 저항을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나도 얘기하냐면 기본소득은 사실상 저소득층의 경우 흔히 말하는 약 소득 70% 범위까지 상위 30%를 제외한 사람들은 이득을 보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기본소득 50만 원 받으면 이제 상위 한 40% 소득자 같은 경우에 뭐 세금을 뭐 20만 원 내고 50만 원 받기 때문에 저항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데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죠 사실은. 근데 실제로 물론 이제 24세 청년이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어떤 소득세나 이런 측면에 대한 감각 뭐 이런 것들이 좀 적을 수는 있는데요. 다만 받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가벼운 설문조사에서조차 왜냐면 흔히 어떤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부채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는 경향이 있는데 세금을 낼 용의가 없다라고 체크했다라고 하는 건 그 의지가 이제 강하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은 기본소득 진영이 조세 저항을 논의할 때 쉽게 좀 눈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지점을 좀 짚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관련해서 질문이 더 있으시면 나중에 좀 질문해 주시고요.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청년배당은 이제 성남시는 그랬고요. 경기도 청년배당은 2019년 4월 1일부터 지급을 했고요. 훨씬 최근이 되었죠. 그리고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자거나 전체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 개인에게 분기당 25만 원, 연간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약 17만 5천 명 중에 그 당시에 이제 1분기 신청자가 약 71% 12만 4,335명이었고요. 이거 관련해서 경기연구원이 사후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기본소득 청소년 네트워크는 이렇게 설문조사에 응해주실 분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그 지급 신청하시는 분 앞에 가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는 그 양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사전조사를 6만 3천 명한테 했고요. 그 다음에 받은 뒤에 사후조사로 3만 2천 명을 했어요. 그리고 비교 집단으로 타시도에 동일한 청년인데 기본소득을 청년배당을 받지 않는 청년들인 거죠. 에서
동일 나이 청년 1,300명에게 사전조사했고요. 900명에게 사후조사했습니다. 그래서 32,000명과 900명을 비교한 거예요. 사전 사후를 둘 다 참가한. 이거는 경기연구원 페이지에 가시면 굉장히 상세한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왜냐면 한국에서는 가장 큰 기본소득 관련된 비교 집단이어서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사 결과는요. 쉽게 말하면요. 행복과 건강한 식생활, 인식과 태도, 경제활동, 꿈, 자본 이런 5가지 범주였는데 대체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다라고 경기연구원은 판단했고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 인식이 증가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이게 왜 유의미하냐면 흔히 기본소득 얘기하면 다들 기본소득 받으면 게을러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받은 사람들은 물론 뭐 충분성이나 이런 게 적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 24세 청년들은 돈을 더 받는데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 인식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보편적인 기본소득이 노동 유인이나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찬성 측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청년들의 인식과 태도, 삶의 어떤 태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복지인식과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이것도 위에 본 성남시의 연구와 비슷한 느낌이죠.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느냐는 제가 연구 결과를 보진 않았지만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 형태로 비교해서 얘기를 해보면 기본소득이 다른 형태의 복지 수급제도와 다르게 작동한다라고도 주장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전반적인 복지 인식이 좋아지는 것도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되는 말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본소득을 기존의 복지제도 없애버리고 기본소득으로 퉁쳐버리자 이렇게 주장하지 않잖아요. 복지제도의 확대와 함께 얘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복지 확대와 기본소득이 선후관계로 따졌을 때 만약 논쟁한다면 기본소득 지급하면 보편복지 확대에 긍정적 인식을 끼칠 수 있다 라고 주장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5번째 보시면 전국적 확대에는 긍정적이나 전 국민에게 확대에 대한 다수의 부정이다. 이것도 솔직합니다. 왜냐면 보편성에 대한 합의는 아직 없는 거예요. 네. 2019년에 와서도 기본소득 어느 정도 알려졌고 아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텐데도 수급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보편성은 못 느낀다는 거죠. 네. 이걸 왜 굳이 보편적으로 줘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운동의 영역이다 확실히. 왜 보편적이어야 하는가는 기본소득의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보장되는 건 아니다. 이 점을 기본소득 운동진영이 계속 갖고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동동기는 효과 긍정적이었다고 하고요. 꿈 자본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어떤 재정 안정성이나 혹은 이 미래를 설계하는 어떤 이 정도나 방법들이 확대됐다는 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한국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한국 선진국이고 경기도면 수도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생활 수준도 그렇게 엄청 낙후된 지역은 아닌 곳이 많은데요. 근데 물론 농촌도 많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선진국에서도 기본소득이 작은 수준의 기본소득이 일지언정 이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을 끼친다라고 하는 결과는 저희가 뭐 기본소득 찬성하는 사람들은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만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보통 다 기본소득 실험 얘기하면 야 나미비아나 케냐나 가난한 데서 실험했으니까 당연히 돈 주면 더 나아지려고 하지 선진국에서 주면 다 복지병 걸려가지고 나라 망해 라고 얘기하는 거에 반박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주장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경기도의 청년배당 수급자들은 사실 이런 것도 참
고민입니다. 수급자라는 표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예, 뭐 배당자라고 해야 되는 건지 뭐 근데 배당자는 주체니까 자 고민이에요. 좀 고민해 볼 만합니다. 근데 정책적으로는 다 수급자로 표현해요 지금은. 수혜라는 말은 뭐지? 네, 근데 그것도 수혜자라는 표현도 조금 이렇게 조금 가시 걸리죠.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표현이 좋을까? 뭐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의 대상자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요. 예, 대상자들은 그 너무 타자화하는 느낌이어서 이제 그 수준에서는 크게 개선할 점이 별로 없다고 평가했다고 하고요. 이것도 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훌륭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뭐 이것이 그러니까 전체 기본소득으로서 사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네, 보편성이 더 확대된다거나 금액이 높아져야 된다거나 그것이 어떤 효과로도 나타날 것이다라거나 이런 방식으로 사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적게 줘서 많이 늘려나가자 라고 하는 논리가 실제 현장에서 시행된다면 어떻게 작용될까? 실제로 멈춰버릴 수도 있다. 그냥 거기서 더 나아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위험성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뭐 이번 사항은 뭐 불편사항 얘기는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신청 과정도 이제 뭐 보편 소득으로 지급하면 이제 그냥 좀 쉬워지죠.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요 문제 많이 해결될 거예요. 다 이제 그냥 카드 줘가지고 그냥 우편 배송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런 문제 혹은 뭐 받아가라고 하든가. 그리고 요새 다 그러니까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직접 받아야 되니까 다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다 어렵지 않아요 행정적으로.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만이라도 확대하는 것을 이제 보류적이다라고 하는 점. 여전히 아까 제가 얘기한 이제 확대 측면이 자연스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 마찬가지죠. 기본소득에 대해 의미에 대해 잘 모르거나 만연한 산별적 복지를 선호하는 성향이 있고요. 근데 이 경기연구원은 그런 만큼 기본소득에 대한 홍보나 정책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기본소득 안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기본소득 받으면 이런 효과가 나요. 좋은 겁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못 느낀다면 그 다음엔 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네, 그거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기본소득을 실제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초기 단계에서는 많은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다음 단계를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 라고 하는 지점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셔야 우리가 기본소득을 좀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그냥 야, 일단 지급하면 되지 않을까? 일단 지급하면 좀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좀 나이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이 두 가지 사례를 다시 한번 보면서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이런 뭐 시민대학에서 기본소득 시민대학이나 다양한 형태에서 기본소득 강의를 알리고 정책 홍보를 하고 이후에는 실제로 뭐 어떤 분들은 선거운동 과정이나 혹은 정책 개입 과정이나 이런 곳들에서 기본소득 얘기할 텐데 그럴 때 그렇게 나이브한 것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다양한 논쟁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사회복지 학계에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약 이제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시행할 때쯤 2015년 6년쯤만 해도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복지 확대를 주장하시는 보편복지주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한국에서는 좀 유명했던 그룹들로는 이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나 뭐 이런 그룹들이 있었는데요. 대다수의 보편복지 확대하자는 주장의 학계에서는 기본소득을 좀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거 좀 애매하다. 그리고 보편복지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뭐 논쟁이 막 많이 있었는데 실제 많이 싸우기도 했고요. 근데 최근엔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요. 여전히 그런 경향도 있지만 이젠 더 이상 상호 반대 논리로 논쟁을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좋은데 보편복지 먼저 하자. 우리도 워낙 부족하니까 보편복지 먼저 하자. 이런 방식으로 논의한다거나 사회복지 학계 내에서도 빈곤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강력한 대책이다. 왜냐?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게 수행된 지 20년이 됐는데 가난한 사람을 계속 가난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평가가 강력하게 있어서 그런 어떤 일종의 전향자죠. 전향자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노동관계에 있어서 이게 진짜 좀 핫한 이슈입니다.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하는데 결국엔 플랫폼 기업들,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배달 노동자를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원래 용어에는 사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이 흔히 이제 뉴스 보시면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할 때 맨날 원청이 책임져라 이런 표현 쓰잖아요. 원청과 하청 기업 간의 사용자성도 인정이 잘 안 돼요. 예, 원청이 사용자라고 하는 개념도 인정이 잘 안 되고,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뭐 학습지 선생님이라거나 학습지 선생님이 구몬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구몬의 교재를 받아서 구몬 사무실에서 일도 하는데 자영업자라고 판결받는 나라거든요. 굉장히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노동자성 인정돼야지라고 얘기하지만 그 인정 못 받아가지고 재능교육에서 막 고공농성하고 싸웠던 나라예요. 이전부터 노동관계가 그러니까 노동자성이 근로자성이 법적으로 근로자성인데 근로자성이 인정이 어려운 나라였는데 플랫폼 기업이 가속화되고 4차 산업혁명이 발달하면서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근로자성이 인정받기가. 그러니까 즉, 뭐 이제 외국에서는 특히 영국에서 우버 아시죠? 이제 그것도 플랫폼이죠. 우리나라에서 타다가 비슷한 형태로 했었는데 우버의 노동자성이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뭐 함부로 해고하면 안 되고 뭐 이제 최소한의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한국은 그 전 단계인 노동자들도 실제로 근로계약 관계가 근로계약서만 안 썼지 노동관계가 있는 것도 인정이 안 된 나라에서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관계를 인정받을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 그래서 이거를 확대하는 차라리 기본소득을 주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일 수 있겠다. 현실적으로 이런 방식의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학계의 변화가 좀 있다라는 지점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복지 논쟁하실 때 저는 굳이 보편복지 주장하시는 분들과는 싸울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은. 왜냐면 그분들이 뭐 기본소득 하지 말자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누구 먼저 하느냐 가지고 그냥 논의하고 좀 같이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여성운동에서의 논쟁이 좀 있습니다. 이제 페미니즘 운동이 많이 활성화되고 기본소득도 여러 가지 논의되는데요. 굉장히 유의해야 될 지점은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기본소득 얘기하면 굉장히 큰 반발에 부딪힐 겁니다. 우리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초창기에는 그런 주장들도 있었어요. 왜냐면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 노동소득이 없으니까 기본소득 같은 게 있으면 일종의 그런 이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을 인정해주는 측면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인정 효과가 나지 않겠냐라고 주장했다가 이 페미니스트들한테 겁나 두드려 맞고 다 철회됐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왜냐면 그거는 다른 의미의 이제 그 가사노동은 퉁쳐버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나는 바깥에서 일도 하고 기본소득도 받는데 그러면 가사노동은 인정 안 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얘기는 좀 굉장히 위험하고요. 다만 이제 여성운동 내에서도 아직까지 많은 경우에 경제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취약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일종의 그런 경제 취약, 경력 단절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용도로서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 단위 지급이기 때문에 기존의 가구 단위 지급이 가졌던 한계, 예를 들면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나가서 이제 생계가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기본소득이 개별 단위로 지급된다면 나가도 이혼해도 무슨 기본소득 지급받으니까 기존의 복지제도에서 지급받던 것들이 가구 단위가 없어지겠지만 개인 단위로 지급을 받으니 이제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있고요. 여전히 논쟁적입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하지 마셔라. 막 얘기하실 때 기본소득 운동이 여성운동과 만날 거 아닙니까? 만나서 얘기할 때 기본소득 얘기했는데 막 그렇게 뭐 가사노동에 대한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가사노동 추가로 다 인정해야죠. 별개로 기본소득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너무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와 주장이니까요.
세 번째는 빈곤운동과 장애권리운동에서의 기본소득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당황하실 수 있어요. 뭐냐면 전반적으로 반대합니다. 전반적으로 장애계와 빈곤계에서는 빈곤운동계에서는 기본소득 반대해요. 격렬하게 반대하는 그룹도 있어요. 그래서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아니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너무나 좋은 도구인데 왜 이렇게까지 반대하지? 이렇게 생각하셔서 막 누구를 사람을 싫어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고 혹은 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2, 30년 동안 최소한의 빈곤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웠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는데 기본소득 하면 요 문제가 여기에도 여러 개 투자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굉장히 절박한 요구인 거예요. 네, 굉장히 절박한 요구고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조금 광범위하게 빈곤 문제 해결에 좋은 도구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당사자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니 활동보조인이 없어가지고 이제 불나면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중증 장애인이 죽기도 하고 빈곤 이제 기초생활 부양의무 제도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제도도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 30만 원, 40만 원 전 국민한테 주자고 하는 게 빈곤 퇴치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우리한테 너무 절박한 요구다 이게. 그 재정이 있으면 이거 먼저 하자. 진짜 빈곤 먼저 해결하자. 장애인 문제 해결하자. 중증장애인 문제 해결하자 이런 요구거든요. 또 이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후에 기본소득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때도 아마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그 논의를 이끌어가는 과정, 특히나 현장에서 개별 활동가들은 마주치게 될 거 아닙니까? 마주치고 설득도 하고 토론도 하게 될 텐데 그럴 때 좀 그런 어떤 사전적인 그 기존의 그 운동이 가져왔던 역사나 어떤 현실 그리고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일단은 공감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빈곤과 장애 운동에서는 그 공감 없이 접근하면 오히려 굉장히 많은 반발을 살 거다. 이전에도 안 그래도 기본소득 다 기본소득 깔때기처럼 뭐 문제만 얘기하면 기본소득으로 해결돼. 이거 얘기하면 기본소득으로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해왔던 역사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측면들. 요거 말고도 노동운동에서의 논쟁도 있습니다. 노동운동에서 특히 노조운동을 하시는, 노동조합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좀 반대하기도 해요. 반대하기도 하고, 노동조합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환경운동에서도 어떤 측면은 탄소세나 이런 걸 통한 기본소득이 녹색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주장되기도 하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야, 탄소세 걷어가지고 기본소득 주면 생산을 더 하고 소비를 더 하지 않냐. 야, 이게 지구를 지키는 거 맞아?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경제정책으로 접근했을 때 기본소득 주면 경제가 더 살아날 수 있어 라고 하는 주장이 어떻게 보면 녹색 운동이나 환경운동 측면에서는 야 그러면 생산을 더 하고 소비를 더 하고 안 그래도 지구가 파괴되고 있는데 더 파괴하자는 거냐 이런 방식으로 반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다양한 측면의 논의들이 앞으로 벌어질 거다. 이전까지는 기본소득이 워낙 작은 그룹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학계에서의 논쟁 이런 걸로 그쳤겠지만 구체화되면 구체화 될수록 더 격렬한 논쟁이 발생할 거고 더 격렬한 반대와 치열한 논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너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점을 저는 기본소득을 지지하시는 운동가들이나 지지자분들 혹은 뭐 그걸 주장하는 정치인이나 어떤 정당이나 이런 곳들에서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좀 국내외 사례는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까 하는데요. 몇 가지 이제 강의에 대한 질문을 좀 해주시면 질문을 받고 답변한 다음에 그다음에 좀 같이 논의해보고 싶은 사항들 몇 가지를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고 계신 분들도 채팅창이나 음성으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그 강남 고성에서 하고 있는 네, 그 청소년 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 청소년 수당이요? 이게 이제 중학생들한테는 5만 원을 주고 고등학생들한테는 7만 원을 주고 있어서 이게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2년간은 한시적으로 주고 있는데 이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그걸 하겠다, 이제 계속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한 2번 정도 구별이 되고 이제 세 번째 시도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기본소득의 범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나중에 전 국민이나 뭐 이제 좀 더 이제 범위를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제가 이제 그 얘기하신 고성? 네, 고성이죠, 고성. 고성의 조례안을 보진 못해가지고 그 취지와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전의 대덕구에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인가요? 이제 6학년. 네, 4, 5, 6학년에게 용돈을 주는 기본 용돈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구청장 중심으로 해서 부결됐습니다. 부결됐는데 좀 유의미한 거는 거기 정확히 뭐라고 적혀 있냐면 목적에 이 어린이의 소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카드로 지급하고요. 그 이제 대덕 이로움 카드로 지급하는데 이전에 몇몇 소규모 실험으로 학교 내 매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용돈 실험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저는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형태의 실험은 왜냐면 그거는 저는 일종의 청소년 자립운동과 비슷한 느낌을 들고 왜냐면 여러 가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유의미하죠. 어린이에게 지급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대덕구는 소비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좀 유의미했고 좀 보편성, 그러니까 유통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폐로서 기능하는 것이고 매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역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형태로 제한되었습니다. 왜냐면 더 설득력 있는 게 뭐냐면 어린이의 소비 범위는 더 좁기 때문에 어린이가 막 저기 어디 청주 가가지고 빵 사 먹고 이러지 않으니까요. 이런 게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기본소득 실험이라기보다는 저는 어떤 조건 없는 소득 보장 실험 형태로 기본소득과 연관성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아쉽게도 그걸 굳이 용돈이라고 불러야 되냐? 그냥 수당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기본 소득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반발을 피하기 위해서 용돈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질문해 주신 답변을 한다면 연결성이 있다. 그리고 유의미하다면 확대 가능성 혹은 청소년부터 하자 이런 주장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혹시 찾아보셨나요? 고성에서의 조례안? 여기 1조 목적에 보면은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성장과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한다. 네, 그러니까 좀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효과가 날 수 있는데 어떤 기본소득적 취지에 따른 도입은 아니었던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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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경제 복지 정책인 거죠, 복지 정책. 소득 보전 정책이라기보다는 그냥 경제 정책이고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제가 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제 의견입니다. 기본소득 실험으로서의 좀 중요한 진일보되는 지점이 있어야 한다면 저는 과세라고 봐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과세와 연동된 형태로 실험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기본소득 실험은 정책 도입에 있어서 굉장히 큰 허들을 넘을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강의 때 얘기 드린 독일에 이제 1200명 하는 실험 있지 않습니까? 최대로 지급한다는 그 실험의 세 번째 단계가 과세 모델과 연계된 기본소득이에요. 네. 그래서 그 기본소득 받는 사람들은 일정 정도 세금 내는 거야.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소득의 효과와 그 다음에 기본소득의 강력한 정치적 힘이 뭡니까? 왜냐면 모두가 내고 모두가 분배받는 거잖아요. 이게 보편성의 가장 큰 힘인데 지금까지 실험되는 다양한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다수의 실험은 이 보편성을 확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편성이 가진 정치적 힘을 낙인 효과가 없고 그 다음에
나도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부담하고 모두가 부담해서 같이 나누는 이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감각은 어디서도 지금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좀 정말 넘어야 할 산이라고 봐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른 형태의 소득 수당 형태의 복지 제도들은 다 당연히 그런 논쟁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부자들이나 중산층들이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내고 같이 분배받아야 그것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는 실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정도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그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어찌 보면은 그 지자체나 아니면 국가가 가지고 이미 가지고 확보해낸 세금이나 이런 재원을 가지고 지급하는 그런 실험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지자체장이나 뭐 국가의 어떤 정치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의 지급을 그러니까 제도 도입을 요구할 때 그 사람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같이 논의를 해서 어떤 재원을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하자라고 하는 게 병행이 돼야 그게 또 효과가 있으면 그 사람들도 동의할 것이고 또 받아본 사람들도 아 이런 효과가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텐데 이거는 그냥 수혜성으로 나눠주는 것 같은 그 인상을 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더 이상 그야말로 의지 있는 그 정치가나 아니면 지자체장이 아니면 이게 다른 데로 이게 확산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말씀은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하는 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경기도와 성남시의 청년들이 기본소득의 수혜를 받으면서도 왜 이것을 확대나 어떤 보편성을 확대하거나 금액을 확대하거나 이런 걸로 나아가지 못할까라고 하는 지점이 전 거기 있다고 봐요. 그런 결국에는 이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엔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참여. 내가 이 공동체 구성원이고 같이 참여하고 같이 그만큼의 배당을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그런 감각들이 좀 성장해야지 가능해질 것 같다는 생각들이 있고요. 혹은 이제 공유부 배당은 좀 다른 문제죠. 공유부 배당은 저것이 내 몫도 있어 라고 하는 그 요구의 감각이 등장해야 되는데 이게 잘 등장 안 해요. 우리는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너무나 사유화된 공유부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IMF 이후에 계속해서 공공영역을 민영화했던 것들 계속해서 경험했고 특히나 청년 세대 같은 경우는 애초에 97년 이전에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비정규직이고 민영화돼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항상 인국공 사태나 최근에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정규직화 문제에 있어서도 공공의 영역이라고 하는 감각 자체가 없어요. 아니 당연히 공공의 영역이니까 세금도 부담해가지고 좋은 일자리 해야지라는 감각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공유부 하는데 그럼 정말 우리에게 공유부의 감각이 있냐? 빅데이터가 내가 기여했기 때문에 내 몫이다라고 얘기하는 감각이 있느냐?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럼 이제 기본소득을 주장하거나 얘기할 때도 기본소득이 가지는 정치적 힘이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실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그런 논의들이 너무 없어서 어떻게 하면 기본소득의 정치적 힘,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만들어내려면 사람들이 지지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건데 이게 아직까지는 기본소득 운동 내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거죠. 계속 경제적 효과, 이런 방식으로만 계속 논의가 되니까 저는 앞으로는 물론 계속 유의미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가기 위해선 그런 논의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경기도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 이제 제안을 했던 게 이제 기본소득형 목적세죠. 기본소득을 위한 국토부유세라는 이제 구체적인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측면에 봤을 때 기본소득이라는 거를 실행하는 거에 대한 정책적 제시와 더불어서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게 충당되지는 않겠지만 기존에 없었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국토보유세라고 하는 게 그 약간은 공유구적인 측면도 일정 담보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뭐 저 같은 사람은 내고 싶어요. 정말 국토보유세가 많이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여건인 게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 포지션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히 좀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경기도에서 청년 배당을 할 때 청년들이 생각할 그왜 확대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새로운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저기서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에 뭐가 있냐면은, 청년들이 1년에 뭐 분기별로 25만 원씩 1년에 100만 원을 소비를 할 때 사실은 그게 소비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소비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가세가 10%가 발생이 돼요. 소비하면서. 그리고 그거는 어쨌든 일부는 지방정부로 일부는 국가로 해서 다시 환원되는 사이클도 있다는 건데, 다만 청년들이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을 뿐이죠. 내가 담배 한 갑을 살 때 5천 원인가요? 4,500원입니다. 4,500원을 사면은 이미 거기에 450원이라는 일단의 부가세가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기타 다른 세금도 사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내가 일정하게 소비하는 것 중에서 적지 않은 포지션이 사실은 새로운 세원을 또 만들어내고 있는, 추가로 하고 있다라는 거는, 다만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홍보와 이런 것들이 좀 병행됐더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좀 남지, 그것 자체에서 그런 것이 전혀 없어서 유의미하진 않았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다른 시각입니다. 아니, 저도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지적했던 포인트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기본소득을 받으면 받는 사람들이 기본소득 확대를 지지할 것이다, 혹은 보편적 지급을 더 지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요인에 있어서는 어떤 그런 과세적 측면,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이 받은 사람들은 그냥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권리로서의 측면은 많이 강조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같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감각, 이런 것들은 좀 떨어졌던 것 같아서 그런 답변들이 나왔던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부가가치세 혹은 뭐 소비로 인한 부가세뿐만이 아니죠. 왜냐면 그를 통해서 기업이 사실은 수익을 내면 법인세가 나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모델링도 저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도발적인 제안도 있어요. 독일의 어떤 자본가인데, 기본소득 지지하는 자본가예요. 직접세 다 폐지하고 다 부가가치세를 매겨서 그걸로 기본소득을 하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왜냐면 부가가치세를 딱 소비하는 만큼 내는데,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적게 소비할 거고 돈 많은 사람들 많이 소비하니까 그러면 일종의 재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방식의 주장도 있는데요. 저는 뭐 아직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긴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들도 세금을 내고 있죠. 이제 그런 감각 자체가 부가가치세가 가지는 효과죠, 사실은. 그런 걸 못 느끼게 만들고, 한국은 다 일본처럼 VAT 따로 별도로 항상 붙어 있으면 좀 다르겠지만, 한국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느끼지 못하는 게 굉장히 크죠. 그런 것도 말씀하신 대로 기본소득 하면서 사실은 100만 원 주면 그 중에 10%는 항상 환급된다. 쓰면은 뭐 이런 주장. 실제로 소비되는 재원은 90만 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네. 또 혹시 다른 의견이나 질문이나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없으시면 뭐 토론을 여기서 진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질문을 던져드리고 이후에 향후에 기본소득 운동이 이런 논의들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점들 몇 가지를 제 의견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결국에는 그런 논쟁이 부딪힐 거예요. 모두에게 조금 줄 거냐, 일부에게 충분하게 줄 거냐 라는 논쟁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우리는 아직 기본소득 사회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미리 개인적으로는 다들 좀 의견들을 정립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는 좀 보편주의자이긴 한데요.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효과를 보려면 충분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논쟁들 분명 발생할 겁니다. 각자 좀 의견들을 자주 같이 계신 분들과 교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많이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보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기본소득 누구한테 줘요? 기본소득의 정의는 사회 공동체가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급하는 사회 공동체 우리 다 국가라고 생각해요. 공동체 구성은 어디까지냐? 어디까지일까요? 그 쉽게 말하면 국민이라고 다들 생각하는데 거주자까지 포함해서. 그럼 이제 엄청난 대논쟁이 경부하는 겁니다. 거주자가 거기서 보자면 최소한의 그 국가가 존립할 수 있을 만한 거에 대해서 일정하게 기여하는 그거에 대해서 흔히 뭐 납세 의무, 현재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국방의 의무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되는 게 뭐 외국인 노동자를 줄 건지 가장 대표적인 게 그렇죠. 혹은 그 임시 거주자, 임시 체류자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여행 온 사람도 있고. 학교에 뭐 교환 교수로 잠깐 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잠깐 여행인데 장기로 와서 좀 여행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돈 벌러 한국에 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다양한 패턴이 있긴 한데 거기서 이제 뭘 줄 거냐라는 건데 저는 그것까지를 너무 한꺼번에 풀어나가려고 하는 순간 본질적이지 않은 고민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이 논의가 아무도 사실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기본소득 정책이 시행이 되는데 우리가 보편 지급하겠다. 적더라도 라고 시작하게 되면 이 문제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거를 일종의 의무를 수행한 자, 세금을 내는 자로 규정해 버리면 이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이 아니게 돼요. 딜레마에 빠져요. 왜냐면 기본소득은 구성원의 권리로서 주는 건데, 예를 들면 아기는 경제활동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기본소득 받을 수 있어. 근데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것처럼, 혹은 중증 장애인은 경제활동 안 해요. 네, 근데 기본소득 줘야 된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안 하는가? 어쨌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경제활동이나 납세, 뭐 세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 그런 어떤 일종의 조건이 부과되는 순간 너무 이게 기본소득 진영 내에서도 엄청나게 싸우게 될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걸로 주장한다면.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런 내부 분열 혹은 아직 시행도 안 됐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발생시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포용적인 형태의 구성원의 범위를 우리가 논의할 수 있을까? 그 기준은 뭐가 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면 한국 국적인데 미국에서 살고 있는 유학생 주냐 마냐 이런 거 논의될 수 있죠. 논의될 수 있고 난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한국에서 10년간 거주해서 결혼까지 한 사람인데 국적은 없어. 뭐 이런 것도 논의될 수 있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사회 공동체 구성원을 누구로 볼 것이냐라는 논의를 지금까지 많이 회피해 왔는데 우리가 보편이냐 충분이냐 논쟁을 하면서 아마 등장하게 될 거다 자연스럽게.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막 대혼란의 대환장 파티가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저는 명백히 반대할 거예요. 소득 경제활동 기준으로 기본소득 주자라고 하면 저 명백히 반대할 거거든요.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논의가 아마 그래서 미리미리 좀 고민해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 내부적으로도 각 그룹 내에서도. 그리고 세 번째가 많이 질문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앞에 계신 분이 이제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용돈 수당이나 용돈 기본소득 이거 좀 기본소득 볼 건가? 뭐 어떤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다가가는 단계고 어떤 거는 사실은 그냥 어떤 복지제도 기존에 있던 현금성 어떤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이걸 멈추게 만들어 버릴 제도인지 사실은 점점 혼동스러워지고 있어요.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예를 들면 기본소득 지지하는 어떤 사람한테 농민 기본소득 막 얘기하는데 어떤 정부 정책에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야 공익직불금제도 있잖아. 기본소득이랑 같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이제 뭐 난감해지는 거죠.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결국에는 일관된 우리가 방향성을 같이 좀 공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것이 5가지 원칙이다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기본소득이란 제도의 여러 가지 형태 변형 혹은 뭐 실험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이거는 좀 더 나아가자 혹은 이것은 유의미한 실험이다 혹은 뭐 좀 지켜보자 이런 것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각자의 기준들을 지금부터 좀 많이 만들어 나가고 각자의 영역에서 뭐 대전이라면 대전에서 뭐 대덕구 용돈수당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후퇴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후퇴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혹은 결과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더 추동할 거냐 그쪽으로 이런 것이 사실 사회운동의 영역이고 민간에서 이 어떤 정부 정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지지 세력이자 비판 그룹이자 어떤 운동의 역량으로서 만들어 나가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누누이 계속해서 5가지 원칙,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기존 복지제도에 대한 후퇴 없이 오히려 같이 보편복지가 증대하는 방향으로 기본소득이 가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다른 다양한 제도들을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과정들이 앞으로도 잘 이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질문만 던지고요.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동료들과 혹은 주변 사람들과 많은 논의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마지막. 네, 질문. 그러면 이건 뭐 대단히 개인적 의견일 수 있겠지만 우리 강사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5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5가지 원칙이 다 좀 충족이 됐을 때 기본소득이라고 할 것인지 그 중에 어느 정도 몇 가지 정도가 됐을 때 기본소득이라고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 예를 들어서 전제가 5가지 조건이 다 돼야지 기본소득이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의미가 없겠지만 그 중에 뭐 예를 들어 3가지, 4가지, 2가지 정도만 돼도 뭐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무엇이 차등순위가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좀 있으신지 한번 이야기 네, 제 의견은요. 저는 이 의견을 가진 지 한 4, 5년 정도 됐는데 사실 2가지는 거의 다 충족해요. 거의 현금성과 정기성입니다. 현금성과 정기성은 요새는 거의 다 충족해요. 뭐 기본소득 뭐 빵으로 주자 이런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2가지는 거의 다 충족을 하고요. 네, 뭐 일시불로 주자는 논쟁이 있죠. 근데 그거는 명백히 사람들이 다 기본소득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건 2개는 좀 깔고 가고 그럼 3가지인데 개별성과 그 다음에 현금성과 이제 무조건성과 보편성입니다. 저는 그 중에 명백히 구분 가능한 쉬운 게 있는 건 개별성. 저는 가구 단위 지급은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우선순위가 높진 않아요. 다만 명백히 판단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이거는 의지의 문제다. 가구 단위와 개별 단위를 판단하는 전 이 포인트는 정책의 효능과 뭐 이런 거 말고 사실은 이 사람이 이 개념이 있냐 없냐의 문제일 뿐이다. 네, 그래서 가구 단위로 지급하는 보편적이고 무조건성을 보장하는데 가구 단위로 지급하는 정책이 있다? 그럼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개별성을 요구해야 된다. 그건 바꿔낼 수 있다. 어렵지 않은 일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 측면에서 개별성은 중요하지만 뭐 기본소득이냐 아니냐 판단할 때 저는 뭐 3순위 정도 있다고 보고요. 저는 중요한 거는 무조건성이라고 저한테 1순위는 무조건성입니다. 네, 무조건성이고요. 재산심사나 노동 조건 없이 그 2가지가 무조건성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다른 정책과 다른 기존의 복지 정책과 기본소득을 구분하는 좀 어떤 바로미터로서 작동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한테 1순위는 무조건성이고요. 보편성은 뭐 저야 뭐 좀 어쨌든 보편성 강조하는 타입이긴 한데 일정의 뭐 실험이나 파일럿 같은 경우는 혹은 정책적인 시도 같은 경우는 뭐 완벽한 보편성을 추구하기는 어려우니까 애초에 완벽한 보편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뭐 이중노동자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러면 그 집단 내에서의 보편성은 확보해야 된다. 근데 보통 이게 조건성이랑 붙어가지고 보편성이 확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농민인데 어떤 농민 이런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성이 보통 확보되면 그 집단 내에서의 보편성은 대체로 확보가 된다. 왜냐면 보편성이 확보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집단 내에서는, 그 군 내에서는 소득이나 노동 조건 여부예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성이 확보가 되면 대체로 그 집단 내에 보편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1순위는 무조건성이다.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 답변이 되셨을까요? 그러면 무조건성만 충족이 되면은 일단 기본소득의 범주 안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물론 이제 무조건성만 되고 무조건적으로 빵 하나씩 줄게 이런 건 안 되겠지만 대체로 현금성과 정기성이라는 거는 요즘 예를 들어 네, 보통 기본 조건 정도 어느 정도 요건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무조건성 정도가 충족이 더 되면은 그때부터 기본소득으로 우리가 범주를 좀 봐도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본소득 혹은 기본소득의 효과를 검증하는 혹은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단계로서 무조건성이 충족되면 좀 다른 정책이어도 유의미하게 우리가 이 정책의 결과를 기본소득에 적용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문 드렸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좀 미묘한 차이들이 기본소득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결을 달리하게 되는 게 네, 그렇죠. 고민이 좀 있어가지고 한번 듣고 싶어서.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의 개인적 입장이지만 저는 무조건성.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각자의 자기 기준들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의견이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들어주시고 또 의견도 주시고 온라인에서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는 오늘까지만 얘기하고 다음부터 또 다른 분이 이어서 이 시리즈의 강의를 이어갈 건데요. 다음 강의는 또 재원 마련에 대한 강의고 또 공부 많이 하시는 교수님이니까 네. 여기 온라인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예,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